올해 초하고 여름하고 또 지금 뭐 초겨울 11월 상황이 지금 많이 또 다른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승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나왔는가? 네, 상승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가가 중요한데, 네. 지금은 매매가 전세의 변화가 아니고 어떤 임대의 부족, 전세의 상승, 어떤 그런 유형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매가만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연결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시장에서 매가가 급하게 떨어졌다가 너무 떨어진 게 반등하고 다시 원래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올해 지나고 내년 봄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원래 시장 방향으로 간다. 원래 지 방향으로. 제가 보는 시점에서 2020년에서 그 임대차 3법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 나왔으니까 21, 22, 23. 요 3년도 해는요. 네. 3년도 해는 우리 공급의 해가 아니에요. 공급으로 시장이 만드는 해가 아니고요.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임대차 3법에서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와 성격이 달라요. 상승과 하락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언제냐면 97년도 IMF, 2003 카드 사태, 금융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공급과 관계없는 상승과 하락이거든요. 이 뒤에. 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 3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속되려면은 상승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환경이 누가 만드냐 하면은 수익률과 공급에 의해서 주거의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성이 지금 끊겨 있거든요. 그게 언제 연결되냐?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봄 지나서 연결된다. 봄 지나서 한 5월, 6월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하반기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연결되면서 매가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왜 뭐 올해 가을도 있고 올해 겨울부터일 수도 있는데 왜 내년 하반기부터예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일단 임대차 3법 그 2024년 말 돼야지 한 바퀴 돌거든요. 2+2가. 네. 4년. 예, 그게 나온 시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역전세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피커였거든요. 네. 그게 쭉 깔았는 시점이 하반기쯤 돼야 됩니다. 그 중반기까지는 약간 남아 있어요. 그 하반기 되면 완전히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4년차 되면은 시장에 나와 보면은 전세가 없거나 전세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와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다른 지방보다는 확실히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매전 갭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전세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폭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 해도 이걸 매매로 다시 전환을 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도권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요. 수익률에 관한 조건이.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5년, 26년쯤에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네.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야 돼요. 수도권이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는데, 네. 지방은 다르거든요. 지방은 전세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매가 상승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을 하라고 말씀드린가 그거고, 수도권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하거든요. 수익률. 네, 수익률 때문에. 그래서 뭐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 되면 저는 시장이 약간 힘이 빠질 거다. 그런 얘기 계속 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계속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에 의해서 계속 하기는 우리 힘든 시장이에요. 이제 총선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급락하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군부는 막 떼지는 못하지만은 네. 꺼지는 거는 이제 또 바라지 않거든요. 네. 경제에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뭐 대출 부분, 일정 부분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기를 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을 되게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거의 한 95%?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원래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안 좋아요. 저는 좋게는 안 봅니다. 네. 이거 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요거는. 네. 근데 이게 연결성이 끊긴 거는 뭐냐면은 대출 규제가 나서 그래요. DSR 규제가 나오면서 수요가 줄었잖아요. 근데 원래 시장은 작년부터 사람들이 전세가 한번 내게 돌아오면은 매도로 했어요. 원래는 전세 넣고 또 전세 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정부의 우리 기대치만큼 규제가 안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역전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는 내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돌아온 전세를 매도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작년부터 계속 늘었어요. 늘고 전세는 계속 줄었어요. 돌아온 전세 다 매도로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매도로 갔는데 이제 정책 지원이 되니까 정책 어떤 대출에서 그 매도 물건 받으면서 상승한 거거든요. 특례. 예. 특례가 끊기고 이제 주니까 그걸 못 받아주니까 지금 약세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지금 사사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내년 거기다 역전세도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유지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장 안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더 누적되겠네요. 약간씩 그렇죠. 약간씩 이제 하락하는 때도 나올 거고 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매매가는. 네, 매매가는. 전세가는 좀 어때요? 전세가도 원래 이 전세가 뭐냐면은 원래 시장인 전세가 지금 최근 전세도 약간 주춤하거든요. 네. 이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전세의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 움직이는 수요가 있어요. 네. 이 움직이는 수요는 매매 수요와 같이 움직여요. 누가 전세에 있는 아파트를 사버리면은 그 속에는 전세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 수요가 움직여야 되는데 매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뭐냐면은 신규 수요예요. 근데 신규 수요는 천천히 생기거든요. 가구수가 1년에 뭐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 수요는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도 올 초반쯤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가 일어나야 전세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시중에 새롭게 들어온 수요까지 합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가 없는 전세가 지금 거래가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내년하고 내후년 금리와 입주 물량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입주 물량 엄청 부족하다 이 얘기 막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금리의 영향은 우리 부동산 역사 중에 네. 금리의 영향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2004년, 5년, 6년, 7년 가면서 수도권이 우리가 이제 금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아주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때 이제 공급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인지 공급인지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저는 공급 쪽에다 어떤 포커스를 주는데 우리가 2022년 넘어가서부터는 전국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금리 영향을 받았던 원인은 금리의 변동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임대료의 변동성보다 금리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야 될 걸 얘가 금리가 잡아버리니까 매가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급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임대료의 변화에서 매가가 바뀌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공급과 금리와 이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장 내에서 조금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뭐 전 추측이지만 저는 이렇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요거 지나오세요. 또 금리 얘기가 다 지나가고 또 공급 얘기 또 나옵니다. 또 공급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죠? 시간이 이렇다니까요. 2, 3년 후에 이제 지금 네. 입주 물량 없다고 또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또 공급 시간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의 크기의 차이예요. 금리가 우리에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금리는 그다음 계속 이제 하향 추세하면서 우리에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임대료의 변동성, 전세의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실제 체감을 못했던 거죠. 그걸로 해서 매매가 더 크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년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급과 어떤 이제 그 내년의 변곡점이 어떤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금리와 공급의 어떤 심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점 마주치는 시점이 2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공급이 이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내년에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 폭이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렇게 못 올리잖아요. 네.
지금 많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해도 지금 폭이 작기 때문에 아마 공급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전세가 움직이는 폭보다 좀 적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의 영향 힘이 크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또 상승을 주장하거나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이제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고개를 들기 네, 또 왜냐하면 시작하더라고요. 전세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임대차 3법 당시를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때 당시에도 금리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급 물량과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보세요? 네. 우리가 2019년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저금리로 갔잖아요. 네. 저금리로 가면서 우리가 수요를 엄청 폭발시켰거든요. 매매수, 전세 수요.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불을 붙인 거죠. 정부에서. 불을 붙이면서 뭐냐면은 전세가를 2년치, 4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가도 값이 등달아 올라붙죠. 근데 그게 지금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전세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상 수준으로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빠졌으니까. 예,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가는 어떤 상승을 폭하고 그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전세도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 매매가가 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매매가 상승이 나오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또 길게 우리가 유지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떤 호재. 네. 호재는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가 뭔가 좋아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호재가 없어지면 쭉 내려오죠. 네. 매가 상승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상품이 바뀌면서 올라가잖아요. 좋은 물건 바뀌면서. 네. 그런 것들은 상승 나와요. 근데 재건축 무산되면 또 내려오잖아요. 네. 임대료 상승 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상승이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임대료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주식이 똑같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이잖아, 결국은요. 네. 수익을 계속 잘 내주면 거기에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주택의 수익이 뭐예요? 임대료잖아요. 우리는 월세가는 전세니까 전세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유지되려면.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변곡점이 내년에 전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방은요. 서울은 조금 약간 저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아, 그럼 서울은 조금 더 이 침체가 길어질 거로. 저는 한 번 더 가고 난 뒤에 온다고 저는 보고 있죠. 내년이면 24년이잖아요. 네. 그럼 26년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제가 25년, 26년 정도 봤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쭉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왔네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생각하고 하도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이긴 해요. 누적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5년에서 26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변수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게 좀 빨라졌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좀 고민이 됐죠. 과거보다는 전세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고요. 지금도. 네. 서울도 그렇고 이 수도권 전체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조금 여러 개 남아있지 싶은데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성장성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왔기 때문에 이게 높은 전세가율에서 멈추거든요. 과거보다는. 그 조사해왔는데 잠깐 볼까요? 2008년도에 우리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세가율이에요. 이제 부산이 66.5인데 지금 62고요. 네. 유일하게 지금 낮죠. 대구가 67인데 지금 이 과공급에도 68이에요. 그러네요. 이상하죠. 뭐야? 대구인데? 네. 왜 그러죠? 성장성이 둔화되게 되면 전세가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됐던 이야기고 도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던 증거예요. 모든 도시들이 다 올랐어요. 그 서울도 옛날처럼 전세가율이 38%까지 전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5%에서 48%에서 지금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는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 안 내려가는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가.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전세가에 다 붙어요. 광주가 약간 지금 떨어져 있고요. 다시 성장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공급 영향 일시적 영향일 수 있고요. 거의 비슷했고요. 나머지 다 올라가 있죠. 그러네요. 서울은 39%였는데 51%. 요건 2008년이고 요거 이 전세가율은 요 이제 2008년도에 강원도 이쪽 없거든요. 2009년도 가져왔거든요. 그 비교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모든 도시가 다 높죠. 네.
예, 다 높아요. 다 높아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 시장이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전세가가 딱 붙어요.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딱 붙잖아요. 네, 네. 그가 똑같은 원리예요. 시골 구축 가면 네, 딱 붙잖아요. 99%.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 점점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수급도 있네요, 수급. 근데 진짜의 모습은 수급이에요.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이 수급을 하는 거예요. 예, 전세가율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얘는 수급은 단기적인 전망하는 거예요. 얘가 정확한 거예요. 얘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이제 원래 통계에 가게는 100을 넘으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근데 100 되면은 시장에 나가보면은 전세가 많아요. 심지어 가격 오르려면은 150에서 160 돼야 돼요. 그러면 전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50, 160 되면은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대전이고요. 146. 강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전남, 전북 이게 다 상승하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전세가율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전체 수급으로 보니까 네. 확연하게 딱 차이 나죠. 있는 부분 아닌 네, 부분도 네. 딱 보입니다. 차이 나죠. 이게 2008년도에는 이랬어요. 172. 왜 2008년도라고 우리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세 수급에서 완전히 달라요. 2008년도에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만 위기, 나머지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전세 수급 한번 부산 171했어요. 부산이 2008년도에 올랐는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올랐어요. KBS 가보세요. 올랐습니다. 광주 166. 166이요? 네. 와. 대전 다 올랐어요. 울산만 지금 나빠요. 울산하고 대구만 나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높았어요. 이런 지역이 2008년, 9년 가면 계속 올랐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자꾸 지방하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이 빠르다. 빠르게 움직인다. 시장 안전하다.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공급 적다. 공급 누적도 지금 많이 적은 편이다. 이야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되면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지금 아마 4, 4분기에 약간 전수가 약간 떨어질 거예요. 떨어졌다 내년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2, 4분기부터는 또 달라져요. 이 수급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더 좋아지죠. 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전, 강원, 충북 이런 곳들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공급이 없죠. 부족합니까? 네. 아.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 수도권만 지금 막 째려먹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애매한 시점이고 네. 지방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근데 서울도 전세 수급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가져왔냐면은 네. 서울은 전세 수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전세 가율로 하는 겁니다. 전세가율로? 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왜 전세 수급으로는 보면 안 됩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아니요. 왜냐하면은 도시 구조에서 그래요. 도시 구조. 네, 도시 크기에서. 도시 크기에서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가율로 봐야 돼요. 도시가 커서 그랬어. 도시가 커서. 공급이 시장에 작동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공급이 누적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세 가율로 보이고요. 얘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 수급으로 봐야 돼요. 전세 가율은 지방의 전세 가율은 의미가 원래 높은데요. 뭐. 얘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 당시에서 공급이 바로 적어버리면 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달라요. 전세 가율이 만들어져야 돼요. 60%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세 수급이 적을 때 그때 오른 조건 두 가지라니까요. 지금 51%로면 사실 뭐 꽤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은 최고점 70몇 %였잖아요. 20% 떨어진 거예요. 서울도. 39%에서 70% 갔다가 지금 50%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십몇 년에서 걸리는 수치.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이잖아. 15년 거쳐 만든 거예요. 여기 갔다 2007년, 2006년, 7년이 2016년, 17년이 고점이었거든요. 전세 가율이요. 네.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거 그래프, 전세 가율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지방에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래 보면은 지방 그래프는 그냥 평평해요. 한결같이 내려와봐 1, 2% 내려오고 2, 3%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볍게 간다고요. 그럼 서울은 되게 격한 거네요? 격하죠. 폭이 격하죠. 도시 구조에서 그렇다니까요. 도시가 크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니까요. 큰 도시들 있죠. 우리가 좀 뉴욕이나든지 뭐 런던, 정말 큰 도시. 캐나다 같은 큰 인구가 많고 큰 도시도 있죠. 그런 도시들은 이런 구조가 나와요. 공급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천천히 되거든요. 천천히 됐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잡을 수 없죠. 아무리 공급을 집어넣어도 시장이 멈추지가 않죠. 지금 미국이 다시 그 주택가가 오른 거 아세요? 떨어졌다가. 아, 그래요? 네, 다시 올라요. 금리가 이렇게 센데도 오르죠. 금리가 미국에는 대출 담보대출은 8%가 돼요. 근데 지금 주택가가 올라요, 다시. 왜 올라요? 주택이 부족해서 오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8%보다 공급의 힘이 훨씬 센 거예요. 훨씬 더 크죠. 정말 센 거예요. 네. 8%를 이길 정도면. 8%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주택회사 투자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워렌 버핏이 주택회사에 투자했다고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공급하는 회사 투자했어요. 정확하게 시장에 잃는 거예요. 이 시장 멈추자. 그러니까 그분은 주택 공급 안 한 사람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근데 미국에 금리 올랐다고 떨어졌다 막 하잖아요. 맞아요. 일시적이잖아. 금리 일시적 했잖아. 일시적이라고. 계속 하려면은 금리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금리 변동 더 크면은 되는데 5%에서 멈추잖아요. 5점 멈췄다 5.2에서 여기서 계속 멈춰 있잖아요. 임대료 상승 더 크게 나오니까 그냥 시장 바뀌어 버리잖아요. 8%인데도 와. 집값 오른다. 뉴욕에 나중에 진로 가서 뉴욕에 그 방 한 칸 올지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아 진로 들어가면 네. 나오죠. 네. 방 한 칸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뉴욕 원룸. 네, 원룸.